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주 경기전에 가면 멋진 늦가을 풍경을 만날 수가 있죠. 요즘 관광객의 인기 명소이기도 한 경기전에 오면 우리 조선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는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소개됐는데 그중에서도 조선의 마지막 황녀인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영화도 많은 사랑을 받았죠.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 영화 덕혜옹주의 원작이 됐던 소설 덕혜옹주의 권비영 작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울산에서 오셨는데 네. 오시느라 좀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초행길이면 좀 길도 서툴고 그러니까 힘들었을 텐데 제가 여러 번 오다 보니까 즐겨요, 오면서. 네, 오가는 길을 즐깁니다. 네, 기쁜 네. 마음으로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올 한 해는 다른 해보다 굉장히 바쁘게 보냈어요.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들어 앉아서 글을 써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덕혜옹주가 영화화되는 바람에 강연도 많고 또 여기저기서 와달라는 부탁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이 덕혜옹주가 영화화돼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원작자의 입장에서 그 영화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는 영화를 6번을 봤어요. 6번을 봤는데 이제 시사회에서도 보고 또 뭐 친구들하고도 보고 보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시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사회 볼 때는 내 영화가 내 소설을 어떻게 재해석했을까 거기만 초점을 맞췄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보고 또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그런데 여러 번 제가 사실은 영화를 6번씩 보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런 기회로 인해서 6번을 보니까 여러 번 보는 것도 이런 또 재미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네. 네. 뭐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네. 영화를 보셨을 텐데 네네.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던가요? 제가 이제 원작자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뭐 좋아하거나 잘 알거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자막에 원작 권비영 자막이 올라가는데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대요. 그런데 또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소설을 보고 영화를 보니까 이제 영화와 소설을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신의 이제 알고 있는 지평도 넓히고 하니까 영화만 보는 것보다 소설을 보고 보는 거,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다고 앞으로도 원작이 있는 영화면 나도 그렇게 봐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들으셨을 때 뿌듯하셨겠어요? 네, 좋았어요. 네, 소설 덕혜옹주, 조선의 마지막 비운의 황녀 덕혜옹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어떻게 이 덕혜옹주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저도 덕혜옹주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역사 시간에 잠깐 끝부분에 배웠거든요. 근데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역사 과목이니까 했지 그 인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2010년이 경술국치 100년이에요. 근데 그 몇 해 전부터 이제 우리가 대한제국에 대한 평가를 다시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서 이제 논설 쓰시는 분들이 우리 역사를 다시 살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신문에 덕혜옹주 사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렇게 빨려든다고 그러나요? 확 빨려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게 운명처럼 정말. 그래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도 많이 없고 그러면 그때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그렇죠. 더 의욕이 났어요. 그래서 네. 정말 아무 자료도 없는 우리나라에는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막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 헤매면서 네. 그걸 한 3년간에 걸쳐서 썼거든요. 그래서 쓰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전에 제가 책을 낸 게 있었지만, 뭐라 그래요? 지방 작가가, 그죠? 지방 작가가 서울에서 출판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데, 운이 따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별 어려움 없이 책을 내게 됐고, 네. 또 그것이 그렇게까지 우리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질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소재와 작가가 만날 때 그 인연 같은 게 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덕혜옹주하고 저하고 어떤 운명적인 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야말로 덕혜옹주와 이 운명처럼 만남이 네. 있은 후에 이제 막 자료를 찾으셨는데 자료가 너무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취재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네. 어떻게 하셨을까? 처음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구한 자료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 몇 장, 그 정도였고, 제가 또 뭐, 그 창덕궁이나 그런데 자료 요청을 해도 또 쉽게 이렇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본의 한 작가가 네. 덕혜옹주의 평전을 쓴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정말 반가웠고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보니까 정말 세세한 그 표현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참조해서 그래서 이제 제 작가적 상상력을 보태서 어떻게 보면 자료가 많이 없는 것이 작가한테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 스토리 만드는데 좀 걸그적거릴 수도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오히려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그렇죠. 그 상황에서 아 이랬을까 저랬을까 하는 거는 작가적 상상력으로 보탤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러니까 자료가 없었다는 게 후일 생각하니까 아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막상 소설을 집필할 때는 자료가 없는 게 좀 힘들었지만 네, 나중에 네. 생각해 보니까 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어서 네. 좋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네. 영화 이 덕혜옹주가 개봉이 되고 나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의견이 참 분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덕혜옹주를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 또 역사를 너무 왜곡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물론 뭐 소설을 읽고서 말한 건 아니고 영화를 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원작자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평론하시는 분, 비평가들 그런 분들, 뭐또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은 좀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영화가 인문서나 아니면 뭐 평전 그게 아니고 영화는 창작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설에서 내가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하듯이 영화는 감독의 또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좋게 생각하면 그 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그 평들도 나온다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이제 방송에도 떠들고 막 그래서 조금 불편한 마음도 사실 좀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랬어요. 그건 그분들의 의견. 네? 영화는 감독의 의견. 네. 소설은 나의 의견. 네. 뭐 저 평하는 거는 독자들이 이건 좀 지나쳐. 뭐 아니면 뭐 그럴 수 있어 하는 거는 독자들 평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기로 했죠. 네. 네. 선생님은 고향이
경북 안동이시죠? 네네, 안동이에요. 네. 안동에서 태어나셨고 지금은 울산에 살고 계신데 네. 전주와는 어떤 특별한 연고 같은 게 있나요? 전주는 사실은 그 덕형주 자료를 찾다가 전주에 저 경기전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네. 덕혜옹주한테 이복 언니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말년을 경기전에서 보내셨고 그분에 대한 소설도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조사할 때 혹시라도 이쪽에서도 자료를 얻을까 싶어서 한 4-5번 온 것 같아요. 네. 뭐 전주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고는 없어요. 네, 여러 네. 번 이제 전주를 왔다 가셨는데 네. 전주에 대한 느낌이나 기억은 어땠나요? 아, 좋죠. 여기는 예향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이 면면이 그 양반스러운 기질 그런 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아 있는 것 같고 네. 거리를 이렇게 다녀보면 그 예향이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면서 전주가 멀긴 하지만 그냥 구경하듯이 또 풍경 보고 왔다 가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전주를 좀 배경으로 한 그런 소설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주는 지금 그 경기전 비롯해서 또 이석 황손도 살고 계시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덕형주로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게 다음 작품도 역사물을 쓸 네. 거냐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가 아직 머릿속에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더 쓸 수 있는 게 있지만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여기 사실 이석 황손만 해도 얘기거리가 참 많은 분이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대한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전주에 오실 일이 좀 많으실 네, 것 네, 같네요. 네. 소설가가 언제부터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설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이제 제 재능을 좀 알아보시고 너는 작가가 되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작가가 되고 싶어서 결혼하기 전에는 신춘문예도 내보고 했는데 신춘문예하고는 저하고 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응모했다가 미역국 마시고 그리고 이제 포기했다가 뒤늦게 아, 내 안에 불씨가 남아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뒤늦게 이제 소설가의 길로 하기로 한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 출판업계가 전부 다 지금 서울에 몰려 있고 네네. 또 인지도도 서울 네. 작가들이 좀 인지도가 그렇죠. 훨씬 당연하죠. 크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 이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문학이라는 게 일단은 서울에서 이제 이렇게 도외시되고 또 모든 뭐 출판물이나 그런 것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방 작가는 말 그대로 지방에서만 이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지방에서만 나 작가요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지방 작가로서 좋은 점은 별로 꼽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전주도 굉장히 이렇게 문학 하시는 분이 많은 도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그 문학 하는 거에 대한 그 자존심도 굉장히 센 고장이고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방 문인이 서울에서 책을 내는 거는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려워요.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운이 좀 따라줬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 소설의 소재나 글감은 주로 어디에서 찾는 편이세요? 은주라고 책을 제가 이제 덕형주 다음에 은주를 냈는데 은주 같은 경우는 정말 우연히 덕형주 다 내고 출판하고 조금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 작가들은 왜 다니면 그 고질병처럼 뭐 녹음기 챙기고 뭐 네. 사진기 챙기고 뭐 필기구 챙기고 하는데 그거 없이 정말 편한 마음으로 터키를 놀러 갔었어요. 네.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나 그냥 여행만 할 거야라고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료를 찾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자료 조사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연히 책을 보다가 혹은 뭐 TV를 보다가 우연하게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본능적으로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몇 달 전에는 또 몽화라는 네. 책을 내셨어요.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이야기를 다루셨는데 쭉 이렇게 보면 좀 역사적인 소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화는 또 정확히 말하면 덕형주 자료조사 할 때부터 몽화에 대한 생각은 있었어요. 위안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덕형주 자료조사 하면서도 느낀 게 위안부 얘기를 어떻게 풀어내나. 근데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자료를 같이 모으면서 그걸 묵혀놨다가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쓸 소설을 위해서 강제징용 갔던 그 흔적을 찾아서 탄광촌을 갔는데 거기에 꽃이 피어 있는데 나무에 빨간 꽃이 나무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빨간 꽃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서 날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저 떨어진 꽃이 위안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쓸 때가 됐구나. 그래서 표지에도 보면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이렇게 그 소녀가 가는데 그 뒤에 이렇게 점점이 이렇게 붉은 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게 완성된 거는 아직 아니고요. 또 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소설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작품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머릿속에서 두 가지 얘기가 이렇게 막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물이거나 또 아니면 그 시대, 이제 대한제국 시대이거나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두 개의 작품을 동시에 쓰시기도 하시나요? 동시에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될지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어떤 소설가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보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왜 유독 여자 얘기만 쓰느냐, 아픔을 가진 여자들 얘기만 쓰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처럼 덕형주를 쓰고 이제 강연회 이런 데 가면 남자분들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탈출 장면이 너무 밋밋하다. 왜 박진감 있게 못 그리느냐. 제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탈출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영화에서는 또 그걸 박진감 있게 재밌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성이 쓸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여성이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한테 눈이 더 가고 또 세밀한 그런 내면의 표현 같은 것이 더 쉽지 않나,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남성 얘기는 좀 아무래도 좀 덜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성 얘기가 좀 더 많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자들을 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 안 하고 같은 인간으로 본다면 남자들이 겪는 애환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너무 여성들이 이렇게 주장도 세고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래서 오히려 어떤 데는 남자분들이 더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써볼 생각이에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제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권비영 작가 딱 한마디로 설명하면 어떻게 적히고 싶으세요? 그냥 아픔을 만져주는 작가?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죠? 남자든 여자든 다 내면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겉으로는 다들 당당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누군가 치유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치유자로서 혹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그런 좋은 글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